인생 싸우기라고는 안 해본 사람. 이 정도 들어와서는 안 싸울 수가 없어서 제가 정신하게 됐고 당에 들어왔습니다. 공수처법은 공직비리수사처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청와대 비리수사처로 바꿔야 됩니다. 문재인 비리수사처로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국회라고 할 겁니다. 네, 이도훈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상일 시사평론가, 김태현 변호사와 관련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위원님, 앞에서도 이제 보다시피 보면은 이제 황교안 대표가 굉장히 발언을 세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보면 저도 이제 국회 출입을 좀 해봤는데 이 장외투쟁 굉장히 좀 자주 나가는 것 같아요. 2달 만에 또 나갔고 이렇게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제 장내에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고, 일단 그 국회 현재 구도가 그 4+1 이른바 이제 범여권,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과 군소 정당들이 거의 이제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조 야당이라는 표현을 거기 쓰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지금 한국당은 그 국회 내에서 좀 아무래도 역할을 찾기 쉽지 않은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여야 관계도 문제가 있는데, 여러 번 황교안 대표가 문 대통령에 대해서 1대1 회담을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제 야당으로서는 이제 강경투쟁을 할 수밖에 없고, 특히 이 선거법 같은 문제는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해야 될 문제인데, 이것도 4+1에서 한국당 보기에는 이제 일방적으로 처리하니까, 그렇다면 장내에서 강경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당내 문제도 조금 거론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황교안 대표 본인이 이제 현재 현역 의원이 아니니까 아무래도 원내 활동보다는 원외 활동에 조금 더 중점을 둘 수 있는 그런 면이 있고, 또 하나는 지난 단식을 거치면서 황교안 대표는 스스로 이제 목숨을 건 단식이라고 얘기했었죠. 어떤 황교안 대표 특유의 어떤 사명감이랄까 소명감이랄까 어떤 그런 약간 이제 본인의 여러 가지 신념, 이념과도 관련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현재 이제 문재인 정권의 특히 안보 정책 관련해서 이제 이념적인 문제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황교안 대표는 통합진보당을 해산한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굉장히 이념적으로 신념이 강한 분이죠. 이런 모든 상황들이 어울려가지고 이렇게 장외투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김상희 평론가께 여쭤볼게요. 결국 국회 이 본회의가 무산이 됐고, 이 문희상 의장은 여야에게 이제 협상을 하라, 나서라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는데, 이 황교안 대표가 이 국회 내에서 이렇게 풀 의지가 있다고 좀 보시는지요? 전혀 보이지 않죠. 왜냐면, 좀 전에 이도훈 의원님은 이제 야당 입장에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여당 입장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이런 겁니다. 국정을 책임지고 운영할 세력이라는 걸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야당이 여당의 이야기를 틀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떤 부분이 틀렸는데 그럼 우리가 양보할 선은 어디까지 양보를 할 수 있다. 이런 걸 가지고 나와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본인들이 국정 운영해야죠. 근데 국정 운영을 할 세력이 과반 의석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오히려 황교안 대표는 잘 활용해서 여당하고도 협상을 하고 이거에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다른 야당하고도 협상을 해서 정치력을 발휘할 생각을 해야지, 지금 여당 얘기가 좀 나하고 맞지 않는다고 해서 저 얘기는 무조건 틀린 거야. 나는 인정 못해. 이렇게만 하면 그거는 어떻게 그걸 정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네, 김태현 변호사님. 보면은 이제 장외 안 되니까 이제 장에 나갔다는 얘기도 있고, 오히려 평론가님 말씀 들으면은 내부에서 해결했어야지 이게 좀 제대로 역할을 못 하는 것 같다, 야당이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김태현 변호사님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네, 이제 장외 집회가요, 나가 보면은 열광적인 지지자들 있잖아요, 그죠? 가 보면 이제 총선이 이제 앞당겨지고, 총선이 이제 내년 4월이잖아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럼 이제 총선이 이맘에 있어서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게 지지층 결집이거든요. 어느 정당이든지. 근데 이제 장외 집회 가면 거기는 보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 이제 황교안 대표를 이제 지지하는, 황교안 대표가 자유한국당 이제 골수 지지층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전 모르겠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아무래도 지금 다른 당대표들에 비해서는 사실은 정치 경험이 일천한 것이거든요. 근데 정치를 시작하면서 또 원외다 보니까
국회 내에서 정치보다 장외 정치를 먼저 시작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국회 내 정치를 먼저 하고 당내 정치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장외 정치를 했어야 되는데 장외 정치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실제로 황교안 대표가 이제까지 장외 정치, 단식 투쟁, 삭발 이런 거 할 때마다 나름의 소기의 효과는 거뒀던 것 같아요. 아마 그런 것 경험들 때문에 이번에도 또 이제 장외 집회로 나가는 것 같은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항상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당 조직이 워낙 그래 기본적으로 탄탄하기 때문에 전국 어느 지역에 나와도 한 20% 정도는 득표가 가능하거든요. 호남 제외하고는. 근데 20%, 25%, 30% 가지고 선거 못 이기죠. 그러니 지금 장외 집회에 나와서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에게 열광적인 지지를 보내는 저분들만 가지고 있으면 뭐 대통령도 되고 대통령보다 더한 것도 되겠죠. 근데 총선은 그게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한 2, 3%의 중도층의 표가 승패를 좌우하는 건데 자꾸 장외로 나가는 저 모습들이 지지층을 결집시켜서 선거에 임하는 기본적인 스크럼을 짜는 데는 도움이 되겠으나 과연 제1당 수도권에서 승리해서 제1당이 되는데 저게 도움이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 저는 도움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지금 이게 총선을 임하는 가장 최적의 플랜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총선 이제 앞두고 가장 최적의 플랜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본인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의회 아니겠습니까? 국회 내용의 문제인데 얼마 전에 보면은 또 이 필리버스터라는 또 이렇게 뭐 이렇게 뒤에서 이제 한 방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권이 좀 한 방 먹은 게 아니냐 이런 표현도 있었어요. 이런 걸 좀 계속 이끌어 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는 그 여야 간에 그 타협이 되는데 가장 이제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선거법입니다. 선거법을 그 여야가 그 합의를 하면은 다른 거는 그 자연스럽게 풀릴 가능성이 있는데 선거법이 안 풀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다른 문제도 그 풀리지 않는 것 같고 지금 의사 일정 관련해서도 그 이제 예를 들어서 문희상 의장이 여야 간의 합의를 좀 더 그 촉진하는 식으로 그 의사를 좀 더 진행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그 아쉬움들도 많이들 그 제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민주당에서 한국당에서 필리버스터를 하고 그거를 또 막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쪼개 국회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자기 본인들 자당들이 생각할 때도 이거는 너무 심하다는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굉장히 잘 하면 좋은데 현재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한국당에서는 일방적으로 여당의 편을 드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고 있고 한국당도 지금 이제 장애 투쟁에 집중하면서 좀 더 강경 노선이 그 우세한 편인데 실리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냥 그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결국은 선거법이나 공수처법이나 검경수사법을 막을 수 없다면은 그래서 협상을 해서 최대한 그 한국당의 입장을 반영하는 게 더 나은 것이 아니냐 이런 그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현재 당 분위기는 그렇지 못한 것 같고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여당으로서 국정을 이끌어갈 책임이 있는데 우선은 그 여당으로서의 정부의 국정을 후원하고 지지하는 필요도 있지만 또 여당이 청와대가 잘못한 거, 정부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또 견제하는 입법부로서의 기능도 있는데 현재 그 청와대의 여러 가지 그 경제, 그다음에 안보 정책이라든지 지금 그 현안이 되고 있는 뭐 조국 이후에 유재수, 울산, 뭐 우리들 병원까지 청와대에 대한 견제는 하나도 없이 야당 탓만 하니까 이게 국회의장, 여당, 야당 모두가 한꺼번에 잘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전국이 결국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황교안 대표는 투쟁 의지를 불태우는 모양새입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황 대표 이야기 먼저 듣고 또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선거농단, 감찰농단, 금융농단, 3대 국정농단에 대해서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민주국가에서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3대 농단이 누구에 의해서 저질러졌느냐? 지금 확인되고 있는 것은 친문 세력들에 의해서 저질러지고 있어요. 맞서 싸워야 합니다. 반드시 이겨야 하는 싸움입니다. 지금 저의 마음은 나를 밟고 가라. 이렇게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고 하면 나를 밟고 가라. 국민을 밟고 가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평론가님 또 네. 오늘 오전 일찍에는 또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더라고요. 현 네. 정부를 이제 무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네. 필리버스터 멈추지 않겠다 이렇게 썼는데 여야 대치가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현 정부가 무능하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도 꽤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무능하고 나는 그 무능에 비해서 뭘 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줘야 되는 게 황교안 대표일 건데 그것이 없이 무조건 그 결과를 본인이 다 신처럼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무조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물론 저도 뭐 현 정권의 정책에 대해서 많은 비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은 대안이 뭔지, 지금 잘못된 부분이 무엇이니까 잘 살펴보라고 이야기하고 구체적으로 얘기해야지 무조건 아니다. 뭐 행정부와 사법부가 장악됐다. 아니 지금 행정부와 사법부가 장악됐는데 지금 이렇게 뭐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 하고 뭐 법원이 영장 내주고 그렇게 하나요? 아유 그건 너무 과도한 이야기고요. 아까 이제 이도훈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선거법이 좀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되는 건데 250석 대 50석 정도까지는 지금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 50석을 어떻게 나누느냐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 함정이 있어요, 사실은. 지금 이 연동형을 하자는 이유가 뭐냐면 그동안 사표가 됐던 한 20%, 30% 정도의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 주자는 겁니다. 근데 지금의 연동형이 무엇이 문제냐면 50석 전체를 연동형으로 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머지 70%의 국민들의 주권이 제한이 되는 위헌적인 요소가 발생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의당의 50석을 다 가져가겠다, 다 연동형으로 하자라는 주장은요, 사실상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이거를 그 연동형의 퍼센테이지를 낮춰서 나머지 70% 국민의 주권을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느냐의 그 틈을, 구멍을 열어줘야 돼요. 그걸 열어주려면 그걸 10석이든 20석이든 25석이든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안 해주면 위헌성이 굉장히 지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도 한 30석이나 25석 정도로 연동형을 낮추면 제가 볼 때는 받을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문희상 의장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좀 진짜 현실을 놓고 위헌 소집부터 자기들의 이해관계 다 꺼내놓고 이야기를 마라톤 회의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장외로 나선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